자, 인사드리고 써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 기억으로는 지난 시간에요. 언덕부자까지 설명한 것 같은데 오늘 장군부자가 맞죠? 예, 장군부자요. 교재의 학습 목표로는 306번째 글자네요. 306번째 부숫자. 장군부라는 글자죠. 예전엔 이 글자를요. 이 글자를 모든 형태가 그릇 형태에서 나왔다고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편법을 써요. 지금은 동영상을 찍고 있고요. 동영상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기록으로 남으니까 좀 더 자세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전과는 조금 다른 패턴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글자의 뜻이 장군인데요. 이 장군 그러면은 한자를 많이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장군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글자 자체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글자일지 모르니까 익히 하나도 어이가 이순신 장군의 장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그릇의 일종이죠. 그릇의 일종인데 원래는 술이나 장 같은 액체물을 담는 그릇이에요. 호대로 오면서 이제 액체물이 뭐 섞여가지고요. 흘리면 안 되는 똥이나 오줌 같은 걸 담는데요. 액체물 술 같은 걸 그래서 술을 담는 걸 술장군이라고 하는데 이제 호대로는 이제 술처럼요. 흘리면 안 될 것을 갖다가 똥이나 똥물이나 오줌물 같은 걸 담아서 옛날에는 똥이나 오줌이 거름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거름. 그래서 바깥에서 일 볼 일이 있으면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볼 일 있으면 바깥에서 안 보고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볼 일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거름이 되기 때문에 그 거름을 갖다가 집에서요 들판으로 내려면은 그릇에서 담아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그럴 때 장군 그릇을 이용했는데 그때 똥을 담그는 것은 똥장군, 오줌을 담으면 오줌장군 그러죠. 그때 장군이. 우리말의 한계가 동음이어 아니에요? 네, 동음이어. 의사 그럼 병 묻힌 의사만 있는 게 아니고 안중 의사와 같은 의사도 있는 것처럼 장군도 이순신 장군이 있지만은 똥장군이나 오줌장군이 장군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게 그릇의 일종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인데요. 이 글자가 그릇이기 때문에 한자에서 독이요. 독에 관련된 글자는 기와자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쓰는 글자예요. 우리가 이게 시루 모양에서 나온 글자인데 일찍이란 뜻으로 쓰니까 그 뜻을 좀 더 분명해서 기와자를 붙여가지고 시루징자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때 기와자 또는 뭐 도공자요. 장독을 뜻하는 도공자라든지 또는 도자기를 뜻하는 질그릇자자라든지 또는 금방 생각했다 까먹었는데 생각하시 않네. 병병자 이런 글자들. 이런 글자들이 전부 다 기호자를 붙인 이유가 구워서 만든 독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구워서 만든 독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 쓰기도 해요. 이걸 장군부라고 장군이란 뜻 외에 뭐 물동이라든지 또는 두레박이란 그런 뜻이 두레박도 물 푸는데 사용되는 그릇이잖아. 물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두레박도 우물에서 물을 뜰 때 그 물을 담는 그릇 아니에요. 두레박 이런 뜻도 있는데 일본에서 사실은 두레박을 뜻한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이 글자를 뜻의 역할자로 삼고 음의 역할자가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황새관이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게 두레박관자 아니에요? 두레박관자 이거 기관실을 뜻하는 관자예요. 근데 일본에서 있죠. 이 두레박관자를 갖다가 간략해서 이렇게 뒀어요. 두레박관자를 그러니까 일본에서 오늘날 쓰고 있는 글자를 갖다 신자체라고 하는데요.
그 신자체 이전에 복잡한 글자를 구자체라고 그래요. 구자체. 이게 오늘날의 일본식 이 약자들이 이제 신자체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구자체로 이렇게 썼던 글자를 갖다가 신자체에서 복잡하니까 음역 글자를 떼뿌리고 요것만 남겨가지고 두려박 글자를 일본 사람들이 쓰고 일본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맥주 캔 같은 거 할 때 있죠. 캔을 나타내는 글자로 쓰고 있어요. 어떻게 일본어로 이게 어떻게 읽지 모르겠지만은 캔의 의미로 쓰고 있다니까. 맥주 캔. 영어의 캔의 의미.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비교적 자주 쓰이는 글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모르는 글자, 불숫자를 홍보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이 글자 써놓고 이거 뭐냐고 물어보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한자 제대로 쓰는 사람들 가운데서. 근데 이 글자가 달라 이렇게 그릇과 관련이 돼서 질그릇 도자가 대표적인 글자 아니에요? 질그릇 도자. 이런 글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장군문자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뿐만 아니라 이 글자를 해야 될 이유는 또 이 글자가 음역화라는 글자예요. 자, 이 글자가 음역화라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이 글자. 원래 이 글자는 보배보이라는 글자냐? 보배보. 이 글자를 분석해 보면 진면자, 구슬옥자, 장군부자, 조개패자 해가지고 4개의 자소를 이루는데 원래는 이거 없이요. 집의 형태 오고 구슬의 형태 오고 조개의 형태 오고 원래는 이거 없이 쓰였어요. 이것이 없이 집에 구슬이나 조개가 그냥 먹는 조개가 아니고 뭐라고 했죠? 폐화. 예. 돈이 되는 그렇죠. 자표로 만든 폐화. 그 집에 구슬이나 폐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 폐화. 그게 폐화가 오늘날로만 돈이잖아요. 지금 돈. 돈과 구슬, 옥이 있어요. 옥. 이게 보배예요. 지금 집 속에 보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글자가 없이 쓰이는데 집 속에 보배가 있는데 여기 보를 킨단 말이에요. 이게 음역 글자를 지워해 준 거예요. 장군문자를 그대로면서 애초에는 없다가 집 속에 보배가 있는 걸 나타냈어요. 그리고 보로 읽었는데 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 장군문자를 갖다 지워했더니 음이 서로 조금 다르지만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보배문자를 어디 가서 설명을 할 때에 장군문자가 음역할에서 보가 됐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글자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도려박관자라든지 기관실 할 때 도려박관자라든지 또는 도자기 할 때 쓰이는 질그릇도자 이런 글자들 이게 몇 글자가 달라 붙으면은 뭐예요? 항아리 항자 공이 장인공자가 공, 홍, 항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이 글자에 의해서 이게 물이나 장 같은 액체물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 항아리 항자하고 이 항아리 항자가 어항을 때 쓰인 글자예요. 어항이 물이 담겨져 있잖아요. 물고기가 살기 위해서 어항이라든지 또는 요강을 때 쓰는 강자, 항아리 강자, 항아리 강자. 이 산원덕강이라는 글자가 음역화를 이 글자에서 뜻이 항아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글자들 하기 위해서 알아둬야 될 글자 장군문자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항아리 항자, 도래방학관자, 질그릇도자 이런 글자는 교육시키면서 이런 글자를 교육 안 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글자 무조건 쓰고 외우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글자 장군문자인데 장군문자가 넘어가려고 생각하다가 장군문자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글자인지 설명을 안 했네요. 물이나 장 같은 걸 담기 위해서 크게 이렇게요. 크게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빚는 거죠. 이렇게 빚고 이게 오늘날에도 장독 같은 거 이 큰 그리고 항아리를 빚는 사람들 보면은 막대기요 몽둥이 같은 걸 들고 속을 이렇게 쳐요. 쳐가면서
속에 흙을 갖다 이렇게 쳐간다. 이게 이렇게 내리쳐가면서 이렇게 두꺼우면 안 되니까 이 바로 그런 몽둥이를 갖다 옛날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옛날 글자가 바로 이게 큰 그릇 같은 거, 장군 그릇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몽둥이를 갖다 이렇게 들고 만들고 있는 상황을 표현했다니까요. 근데 이 몽둥이 공이죠. 그게 절국공이 뭐 할 때 쓰는 공이, 몽둥이가 공인데 뭔가를 갖다 찢거나 뭐 하기 위해서 이 흙을 찢는 거죠. 그러니까요. 찢기 위해서 사용된 공인데 이 공이를 나타낸 요 형태가요. 요 형태만을 가지고 표현하는데 문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이나 점으로 표현이 되는데 호대로면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것이 다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게 간지자로 빌어다 쓴단 말이에요. 일곱째 지지호자로. 그러니까 이게 공이저자예요. 원래 공이를 뜻한 글자인데 일곱째 지지를 나타내는 데 빌어다 쓰이니까 일곱째 지지가 되고 공이를 나타내는 글자는 다시 나무 목자를 붙여서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이 글자의 원자가 여기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공이저자예요. 이게 공이저자. 우리가 절구라는 것도 저구에서 나온 말 아니에요. 저구. 저구에서 나중에 절구가 된 거 아니에요. 절구공의 절구. 그때 쓰이는 저자라는 말이죠. 근데 그 저자의 원래 글자가 바로 이 글자고 그 글자가 여기서부터 출발했는데 장구무자 옛날 글자들 보면은 그 공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공이로 그런 내부를 갖다가요 쪄가지고 그릇에 두께를 갖다가 얇게 만드는 거죠. 그런 상황을 갖다 표현하는데 그 형태요. 그 형태가 오늘날 글자로 이렇게 정형화 되고 있어요. 오늘날 글자. 자, 장군부자는 이렇게 술이나 장 같은 장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장군 그릇에 공이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릇에 두께를 갖다가요 얇게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나온 글자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장군부자에 대한 설명이요.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이 한자에서 장군을 뜻한 또 다른 글자가 하나가 더 있긴 해요. 그것도 마저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렇게 쓰이는 글자가 장군치라는 글자거든요. 이 거물치자 같은 데 쓰여지는 글자인데 이 글자는 사실은 정확히 쓰려고 하면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 받전자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게 지금 떨어진 형태로 이렇게. 요 글자를 왜 알아둬야 되냐면은 우리가 화로로자 있잖아요. 화로로자. 화로로자 쓰라고 하면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화로로자를 따지고 보면 불화자하고 이게 성노자로 오늘날 성씨로 많이 쓰다 보니까 성노자가 되는데 밥그릇노라는 글자 이게 밥그릇노. 원래 밥그릇노라는 글자인데 이 밥그릇노자를 다시 나눠 보면은 바로 범의 문체 호자하고 받전자 형태처럼 보이는 형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릇 명자가 들어있는데 요 글자가 단지로라는 글자. 이 단지로. 단지도 그릇 술단지 꿀단지 그릇이잖아요. 이 글자를 나눠보면은 범의 문체 호자하고 바로 이것의 형태가 있는데 사실은 있죠. 이게 본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받전자 대신에 요 글자가 되는데 그 글자가 바로 요거가 아니에요. 요거. 여기 지금 장군치자. 그리고 이걸 또 좀 더 정확히 쓰려고 치면은 이렇게 써줘야 되는 글자다 이거죠. 이렇게요. 근데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를 이렇게 쓰고 그 글자를 다시 요 핵을 갖다가 생겨서 이렇게 쓰는데 이것이 바로 나무 같은 것으로 대나무 같은 것으로 엮어서 만든 장군 그릇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복잡하게 표현을 이렇게 될 걸 이제 간단하게 옛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거기서 이 꺾어진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이 몸체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 이제 이렇게 되고 그걸 줄여들어서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범해문체 호자가 로가 되면서 요 글자에 의해서 뜻이 단지가 되는데 줄여서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로자가 다시 여기서 음역하면서 그림명자가 달라붙으니 밖으로 노자가 되고 밖으로 노자가 다시 여기서 음역하면서 불화자가 의해서 화로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화로로자가 교인용 한자란 말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교인용 한자는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요 글자 설명을 하면은 정확히 설명을 하고 치면은 이 장군 진짜 알아야 되거든. 장군 진짜 여기에서도 요 장군이 요 장군은 같은 장군이라는 사실이. 하여튼간 또 다른 장군 진짜도 기억을 해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설명을 해본 거이고요. 그 다음 글자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320번째예요. 견줄 빗자인데요. 이게 참 문제가 돼. 제가 이런 얘기를 강의를 하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날 인쇄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활자체들이 잘못된 활자들이 너무 많다고 하고 그런 점을 놓고 한자 교육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책임이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려왔잖아요. 이 글자도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요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를 이런 글자가 있는데 이런 글자를 갖다가 만약에 찾는다고 치면은 사전에서 한자 사전에서 찾는다고 치면은 세 가지 방법을 찾잖아요. 하나가 뭐예요? 자음색인. 우리가 사전을 통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전을 안 볼 수가 없고 사전을 볼 때에 어떤 글자를 찾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자음색인이고 하나가 총액색인이요. 총액색인. 한자를 많이 하는 사람 같으면 아예 이 글자가 비라는 걸 아는 것 같으면 자음색인으로 하지만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면 총액색인으로 찾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부수색인이요. 부수색인. 부수색인인데 이렇게 써놓으면 총액색이나 부수색인으로 찾는데 어려움이 따라요.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총액색이라는 게 글자 획수를 따지는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획인데 8획에서 천년만 있어도 안 나오거든. 또 부수색인으로 찾는다고 했을 때 이 글자가 분석해 보면 제방변하고 바로 이 글자가 합쳐있는데 제방변은 손숫자가 합쳐진 글자 아니에요? 요 부수여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5획의 글자에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찾아도 천년만에 찾아도 안 나와. 이유가 뭐냐 이거야. 요 글자의 고문자가 이렇게 표현됐어요. 오른쪽으로 사람이 향한 모습도 있고 왼쪽으로 향한 옛날에는 전후자하고 구분이 없었다고 했어요. 오른쪽으로 향한 사람도 있고 왼쪽으로 향한 사람도 있고 같은 글자 이게 지금 앞사람 뒷사람 따른 거예요. 앞사람 뒷사람 따른 거예요 지금. 같은 글자의 원래 애초에는. 근데 후대로 오면서 왼쪽을 향한 요 사람이 왼쪽을 향한 요 모습에서는 요 글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요 글자가 나오면서 앞사람을 뒷사람이 따른다고 해서 따를 종자 이게 따를 종자. 따르는데 후대로 오면서요. 그 뜻을 좀 더 분명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를 걸어갔냐 길을 걸어가고 따라가는데 뭘로 따라갔냐 발로 따라간다고 해서 길과 발이 더 추가가 돼요. 길과 발이 더 추가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 글자가 다시 길 포함되고 사람 두 개를 둔 상태에서 요게 발에서 나온 요 형태예요. 요 글자가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요 형태를 추가해가지고 요 형태를 추가해서 오늘날 따를 종자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중국에서는 간치자라고 해서 간치자 또 앞에 걸 갖다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왼쪽을 향한 형태는 이렇게 쓰지만 오른쪽을 향한 요 형태는 정형화돼서 이렇게 써줘야 돼 이렇게요. 앞사람과 뒷사람이 같은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뒷사람이 두 획이라면 앞사람도 두 획으로 써줘야 돼. 근데 이게 5획으로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인쇄매체에서 통해서 5획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아까 이거 찾을 때 총액색이니 8획에서 안 나온 이유가 7획의 글자예요 사실은. 써놓기는 이렇게 써놓고 나서 찾을 때는 7획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말이에요. 부수색으로 찾으면은 손숫자 부수에 5획이 아니고 4획에 가야 나오는 글자예요. 4획으로 써줘야 돼요. 근데 버젓이 5획으로 써있잖아요 지금. 버젓이. 근데 이런 게 한두 개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만 보면 화가 난다니까요. 그래 놓고 이렇게 제대로 된 한자도 만들어 놓지도 않고 그래 놓고 뭐라고 하냐 한자 가르치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글자를 가르치면 잘못된 글자를 가르치는 거지 되잖아.
왜 잘못된 글자를 가르치라고 하고 있냐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반드시 교육현장에서요 인쇄매체 이렇게 나왔으면 이건 잘못된 글자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사역으로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글자는 앞사람을 뒷사람이 따른다는 뜻의 글자인데 이걸 갖다가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이 따른다는 뜻의 글자로 오늘날이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것 쓰이고 이것은 앞사람과 뒷사람을 두고 이제 서로 운명이 달라진 거예요. 앞사람과 뒷사람 다른 두 사람을 놓고 비교를 한다는 뜻이 생기면서 견주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견줄빛. 원래는 한 몸이었지만은 원래는 샴샹둥이처럼 원래 태어날 때 한 몸으로 태어나잖아요. 샴샹둥이라는 존재들이 원래 한 몸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분리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처럼 이제 여겨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견줄빛자라서 견줄빛자. 자, 견줄빛자 비교하다, 대비하다 할 때 쓰는 빛자요. 어려울 것 없죠. 요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 음역하는 글자 교재 한번 보세요. 손이 달라붙어가지고요. 이거 손이 달라붙어가지고 손으로 친다고 해서 칠빛자요. 비는 비인데. 그 다음에 도르석자가 달라붙었네요. 도르석자가 달라붙으면은 도술자가 달라붙어서 부수자 역할을 하는 글자들은 광물질과 관련된 글자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땅 속에서 돌이 나오는 것처럼 땅 속에서 돌처럼 나오는 광물질. 그래서 뭐 규소교자라든지 초석초자라든지 뭐 유황유자라든지 뭐 이런 글자들이 다 광물질을 해서 규소, 초석, 유황 이런 것들이 다 광물질. 오른쪽의 글자는 음역글자예요 지금. 근데 돌석자에 의해서 규소가 되고 초석이 되고 유황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여기에 있는 글자도 비는 비인데 돌석자가 달라붙어가지고 광물질 가운데 비상이라는 광물질 걸려있는데 옛날 비상을 갖다가 독약으로 써먹었어요. 비소 뭐 이럴 때 쓰이는 비자가 바로 이 글자 아니에요? 자,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삼갈비자예요. 징비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교과서에서 나오죠. 서해 유성령이 다시는 이 땅에 임진왜란과 같은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삼갈비자에 삼가닥이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징기할 비자를 써서 징비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때 징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글자하고 관련해가지고 이 글자하고 관련해가지고 반드시 필자가 지금 달라붙었는데 이 글자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넘어야 될 게 이게 두 개 자소로 나눠져 있잖아요. 두 개 자소로 나누는데 이건 견줄필자는 부수자인데 반드시 필자는 부수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부수자를 책정할 때에 부수자가 아닌 것이 반드시 필자가 들어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견줄필자가 부수자가 돼야 돼요. 지금 앞에 나온 칠빛자라든지 비소빛자 이런 글자들은 비자가 음역하고 남은 글자에 의해서 뜻이 이루어지면서 그 글자가 부수자란 말이에요. 이게 부수. 그러면 그 패턴으로 간다고 치면 이것도 이거 빼고 나면 이 글자가 반드시 삼가해야 된다고 해서 삼갈비자니까 반드시요. 한자에서는 뜻의 역할자가 부수가 돼야 되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글자가 부수가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글자가 부수자라니까요. 근데 그런 글자가 삼갈비자가 음역하는 그런 글자들이 지금 우리 교재에 쭉 있는데 밑에도 또 하나가 있어. 자, 죽은 어미 비자는 죽은 어미를 나타내서 계집여자가 달라붙었고 그 다음에 덧불비자는 덥다란 뜻에 나서 지범자가 달라붙었고 비파비자는 비파라는 현악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현악기 줄 관련된 임금학자 두 글자가 그 임금학자가도 아니고 구수록자도 아니에요. 검문고금 가여금 글처럼 검문고금자에서처럼 이 그 형태가 여기도 달라붙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것이 그러면은 비자가 음역할 아니 부수자냐?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은 구수록자 부수에 속해요. 구수록자 부수. 그러니까 지금 비파 비자가 바로 이 글자인데 이 글자의 부수가 바로 요것의 요 글자를 형태가 구속자의 원리 형태가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구속자 부수에 속한다고요.
그런데 그 밑에 글자는 사람들이 무심코 밭전자가 밭에서 농사를 지어지고 먹는 곡물이 나오니까 밭전자가 불자라고 생각을 해. 도울빛자, 그 밑에 도울빛자, 다비 식을 때 비로봉을 때 쓰이는 그 도울빛자는 오늘날 흔히 밭전자하고 견줄빛자를 쓰니까 비는 비인데 밭전자에서 밭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는 걸 수확하니까 그것이 사람 삶을 도운다고 해서 도울빛자 같다고 이렇게 설명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요 글자가 바로 밭전자가 부수자가 아니고 견줄빛자가 부수자야. 이게 밭전자가 아니라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본자가 사실은 이 글자예요. 본자가 밭전자가 아니고 바로 요 글자예요. 요 글자 정소리 신자. 우리가 오늘날 생각사자를 본자를 쓰려고 치면 어떻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요. 그 생각사자도 원래는 밭전자가 아니고 정소리 신자잖아요. 두개골, 사람이 두개골을 갖다 이렇게 피는 거예요. 이렇게 두개골. 이게 밭에 갈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 마음, 그 생각사자, 이거 밭자로 섣부른 사람들이 많았어 옛날에. 밭이 아니요,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머리로. 자,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요 형태가 이 밭전자 형태로 바뀌는 것처럼 여기에 요 형태도 호대로 오면서 밭전자로 쓰인 것뿐이야. 근데 요것이 부수자가 아니잖아요. 본자를 놓고 보면 요것과 요것이 합쳐졌는데 이게 부수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214개 부수자 가운데 이 정수신자가 안 들어있어. 어쩔 수 없이 뭐가 부수자가 돼야 돼요? 견줄빛자가 부수자가 돼요. 그래서 이게 견줄빛자가 부수자인데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는 것뿐이야. 음역자이면서 부수자라는 말씀. 그렇죠. 이 글자가 부수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이 부수에 포함되는 글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저 삼갈빛자가 부수가 견줄빛자인 것처럼 도울빛자도 부수가 밭전자가 아니고 견줄빛자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삼갈빛자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삼가해야 된다고 해서 삼갈다는 뜻으로 쓰이면서 징비록에 쓰이는 글자고 죽은 어미 빛자예요. 우리 저 집에서 제사 지낼 때 옛날 분들은 사진이 없단 말이에요. 영정이 없으니까 지방을 썼어요. 그 지방에 보면 남자 신이와 관련된 때는 현고학생 부군 신이 또는 이제 그건 아버지 같은 경우고 할아버지는 현 조고 학생 부군 신이 증조 할아버지 현 증조비 학생 현 증조고 학생 부군 신이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반대로 이제 어머니는 현비유인 무슨 신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저 옛날에 서당 다니면서 배웠어요. 지방 쓰는 거. 지방 쓰고 축 쓰는 걸 옛날 서당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 지방 쓰는 건 비교적 쉬워. 축 쓰는 건 좀 복잡해. 지방은 쓰는데 축은 못 쓰는 사람도 또 없대는데 그래서 저희 집안 제사 지낼 때 제가 지방 축을 다 쓰잖아요. 제가 또 이쪽 계통이 공부를 했으니까. 제가 그 지방에서 볼 수 있는 글자인데 거기에 여기에 자린고비는 이제 키우는 건데요. 이 고비 절인 옛날에 이 몹시 아끼는 사람을 뜻하는 말 아니에요? 옛날에 충주에 어떤 사람이 허들의 종이까지도 아끼다 보니까 부모의 제사를 지내고 지방을 갖다가 소지를 하게 됐어요. 소지, 불태우는 거. 지방을 소지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종이를 아낀다고 소지를 하지 않고 기름에다 저기다 다음에 또 쓰고 그랬다고 해서 그걸 치음해가지고요. 절인고비란 말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쓰이는 빛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고비가 지방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다 얘기고 그 다음에 덮불빛자는 지붕을 덮는 상황 관련됐어요. 그래서 비호하다 할 때 쓰는 빛자고요. 비법이 아까면서 얘기한 것처럼 현악기 검구나 가야금 같은 경우 이게 검구나 가야금이 있으면은 그 줄이 이렇게 해요. 검구 같은 경우는 줄을 몇 개가 해야 돼요. 검은고하고 가야금하고 줄 같은 걸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검은고 몇 줄이고 가야금 몇 줄이에요? 검은고는 6줄, 가야금은 12줄. 그런데 개량된 악기 가운데는 검은고가 5줄일 수도 있고 7줄일 수도 있어요. 5줄인 데는 5현금, 7줄이면 7현금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기본 6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가야금은 그 배가 되는 12지네요. 저는 이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자면은 옛날 노래 가운데 12줄에 얽힌 사연 불러주는 가야금 이런 내용의 가사가 있는 노래가 있었어. 모르면 어쩔 수 없고 모르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저는 그 노래를 기억해서 12줄을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건데 검은 거를 그린다고 치면 그래서 6줄을 이렇게 그려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소리를 갖다가요 다양하게 돼야 될 거 아니요? 그럼 줄과 줄이 간격에 이렇게 안족이라고 해죠. 또는 우리말로는 기러기발이라고 그래. 기러기발. 또는 이거 기러기 한자하고 발족자를 써서 안족이라고 그러죠. 안족. 한자로는 이렇게 기러기 한자 쓰세요.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가깝게 두고 멀리 두면서 소리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안족 교주고술에 나오는 말도 이 기러기발과 관련돼 있어요. 그 줄에 이렇게 기러기발 같은 거 이렇게 여러 개가 놓이는데 그 기러기발을 갖다 이게 선으로 피해놓고 줄을 이렇게 피해놓는데 그걸 세우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6줄, 12줄을 다 피해놓을 수 없으니까 2줄로만 이렇게 있는데 그걸 간략히 해놓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그걸 간략히 했는데 현악기 줄에 괴라든지 안족 같은 걸 받쳐놓은 거예요. 지금 괴를 받칠 수도 있어요. 이게 내랑 상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다가 괴를 하고 이거 이렇게 줄 위에다 다 올려요. 그걸 그 형태를 표현하는데 이게 현악기 줄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비파도요. 이 현악기 중에 일종이니까 이 올자에다가 음역할자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 비파라는 악기 자체가 이 글자를 쓰고 있고요. 도울비자 아까 선생님처럼 정수리 자를 써야 되는데요. 머리로 돕는 거죠. 머리로 생각 같은 걸 해서요. 요 글자가 이렇게 쓰이는 요 글자가 좌우로도 쓰이지만 이렇게 좌우로도 쓰이는 글자가 상하로도 쓰이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야 될 글자를 갖다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좌우를 갖다가 상하로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어요. 같은 글자예요. 그리고 여기가 밭전자로 바뀌는 것처럼 밭전자로 바뀌어서 이렇게 쓴 것처럼 이것도 밭전자 형태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같은 글자니까 요 글자와 요 글자가 좌우를 상하로 쓰는데 요 글자를 이렇게 쓴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바꾸니까 이 글자고 이 글자가 같은 글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 글자 있죠. 이렇게요. 이렇게 쓰이는 글자에다가 다시 대나무가 달라붙어요. 대나무가 이렇게 달라붙으면은 이 대나무 비치개라고 해가지고 저 찬빛 같은데 머리를 막 하다 보면 이렇게 찬빛이 이렇게 있으면 빗살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요? 요 끝에 가서 좀 더러워지는 때가 낀단 말이에요. 그 때를 갖다가 빼내거나 또는 머리가 이렇게 막 있을 때 가르마를 이렇게 탈 때에 사용되는 걸 비치개라고 그래. 비치개. 또는 뭐야 대나무 비치개가 이렇게 좀 삐죽해 가지고 이렇게 날이 좀 물론 상체를 입을 정도는 아니죠. 이렇게 때를 긁어내야 되고 이 가르마를 타야 되니까 대칼 이런 뜻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요 글자가 불가에서 참선행한 사람들이 뭐저 해찰 같은 거 오고 그럴 때에 이게 경고의 의미로 이렇게요. 경책의 의미로 이렇게 딱 등을 갖다가 가볍게 때려주는 그것을 갖다가 죽비라고 보거든요. 그 죽비의 비자를 이 글자를 쓴단 말이에요. 비치개 비자. 죽비 소리.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 알아야 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데 인서울대학교 정도 가려면은 뭐 그걸 거기다가 의미를 두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좋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뭐 공부한다고 보면은 적어도 대학교를 서울에 있는 대학교 정도를 갖다가 얘기하는데 그런 정도 갈 아이들 같으면은 죽비라는 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비치기 할 때는 정수리 신으로 확실하게 써주나요? 예, 정수리 신으로. 이건 아직 안 바뀐 거예요 지금. 쓰임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많이 쓰이면 편안한 쪽을 쫓아가는데 쓰임이 많지 않다고 보니까 편안한 쪽으로 쓰지 않고 옛날 형태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초두가 달라붙여는데 식물 관련돼 가지고 아주까리 밑자예요. 식물 관련돼 아주까리 밑자인데 우리 지금 피마자라는
그 식물이 바로 비마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피마자의 엄말 비마자가 바로 이 글자를 쓰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한 얘기고, 그 다음에 삼돌비자가 나왔는데요. 전부 다 비비비 하고 있죠? 견줄비자가 다 달라가지고 다 비비비 하고 있어요, 지금. 흑도자가 밑에 달라붙은 요글자도 비가 음역하면서 흙이 쌓여 있는 언덕에 딛고서는 섬돌을 뜻한 섬돌비자예요. 흙으로 이루어진 언덕에 그 언덕을 올라가는데 딛고 올라가는 섬돌을 나타낸 섬돌비자인데 요글자가 익히 쓰이는 어이가 없어요. 익히 쓰이는 어이가 없는데 왜 써놨냐? 요 글자가 다시 음역한 글자가 바로 이 글자인데 요 글자를 설명을 하면 이게 선수학습 요소가 돼요. 어디 가서 요 글자를 설명을 하면은 요 글자를 모르면 안 돼. 그러잖아요? 네. 이 글자를 모르면 이 글자가 일단 두 개 다소 이렇게 분석이 되고 그걸 다시 나눠보면 견질비자고 흑도자인데 견질비자고 흑도자는 알아도 이 글자를 모르면 설명을 못 하잖아요. 설명 못하면 쓰고 외우라고 올 수밖에. 근데 이게 이제 언덕비라는 글자예요. 언덕비. 비는 비인데 흙 쌓인 언덕을 딛고 올라가는 섬돌비자인데 그 섬돌비자가 이거 다시 음역하래요. 근데 음이 다 비비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바뀌었어요. 수능계열이잖아요. 초성이 수능계열. 비읍이. 미음, 비읍, 피읍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비미, 피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비가 피가 되는데 모음도 바뀌었어. 복모음으로 바뀌어요. 복모음. 복모음까지 가지고 폐까지 왔어요. 폐. 그래서 이거 폐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언덕 이게 딛고 올라서는 섬돌패자 이게 섬돌패자. 여기서 사실은 여기서 분화되어 나오는데 음이 서로 달라진 것뿐이야 지금. 이 글자의 뜻을 좀 더 분명해서 언덕 붙자가 변하던 좌우방을 붙이는 글자인데 사실 여기서 분화되어 나온 글자인데 그대로 하면서 음이 달라진 것뿐이야. 그리고 요 글자는 폐하란 말이 쓰이잖아요. 피휘할 때 천자를 피휘할 때 폐하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우는 전하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전하 밑에 왕세자가 있지 다음에 왕이 될 사람 저하 그런단 말이에요. 저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최고 높은 사람은 삼정승 반열에 있는 사람이야. 삼정승을 피휘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합파. 자합, 우합 그러잖아요. 영합. 자의정을 자합, 우의정을 우합 그러잖아요. 사극 보면 알아. 사극에 자합께서는 어쩌고저쩌고 우합께서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자합이 뭐야 우합이 뭐야 하고 있으면 안 돼. 자의정, 우의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쪽문합자. 합파. 그 다음 판석계 오늘날 오면 장관. 그게 각하예요. 그게 각하. 각하. 그래서 개각을 단행한다 할 때 쓰는 각자도 그 글자. 장관을 바꿀 때 개각을 단행한다 할 때 쓰는 각자도 이 글자를 쓰잖아. 이게 장관급에 쓰는 말이야. 근데 옛날 대통령이 다 써먹었어. 이유가 뭐라고 있어요? 일제강기 영향. 일본 총독이 우리나라 올 때 그 장관급의 사람이 왔거든.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러나고 나는데 그 사람한테 붙였던 명칭을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똑같이 갖다 붙인 거야. 그래서 그걸 한동안 써먹다가 김영삼 대통령 시대에 와가지고 이게 격이 안 맞는 말이라고 해서 없애고 대통령님 하고 뭐 그러잖아. 근데 님자도 빼도 상관없어. 대통령 자체가 높임말인데. 난 그거 거부거더라. 대통령 님 갖까지 붙인 거 보면은. 대통령 자체가 뭐 다 건드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존칭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때가 뭐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러려니 하고 있지만은요. 자, 섬돌패자까지 해가지고 견질비자에 대한 설명 마치고요. 그 다음 글자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글자는 비수비자예요. 오늘날 흔히 쓰이는 글자. 이런 글자도 사실은 사람들에 따라서 주사리기라고도 오고 말뚝이기라고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정확히 얘기를 치면은 말뚝이자로 가야 되죠. 왜 그러냐면 이 글자의 자원을 이렇게 고물자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게 말뚝 같은 걸 표현하는 형태의 얘기예요. 말뚝 땅에다가 이렇게 말뚝 같은 걸.
그래서 말뚝이라는 게 뭐냐면 짐승 같은 줄을 여기다 매달은 거예요. 지금 짐승 줄 같은 거 이게 여기 마솔 같은 걸 묶어 가지고 양 같은 걸 묶어 가지고 이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이 말뚝에다 줄을 못 끌어지만 사람이 붙잡고 있어야 돼. 그래서 대신할 때자 같은데 이 글자가 다 쓰이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을 말뚝이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말뚝이 줄을 매다는 말뚝이잖아요. 그게 줄을 매다는 또 다른 물건을 나타내는데 줄을 매다는 또 다른 물건이 뭐냐면 옛날에 이불석 속에서 나온 것처럼요. 줄을 매다는 화살이 있었어. 화살. 예, 주설. 이게 화살이란 말이 원래는 그냥 살이었어요. 살을 넣는다. 나중에 후대로 오면서 그 뜻을 분명히 해서 살이라는 게 활을 쏠 때 사용된 게 활을 앞에다 붙였는데 입선자 기획자를 탈락시켜 가지고 오늘날 화살이 된 거예요. 그냥 살이에다가 그 뜻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활을 쏠 때 사용되니까 활살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오늘날 니을자를 떼서 화살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화살에다가 줄을 묶었단 말이에요. 공자 시대에 새들은 많고 경계심은 덜해. 그럴 때는 비교적 가까이 다가가서 새를 갖다가 잡을 수 있는데 화살이라는 게 잘못 쓰면 멀리 날아가고 잊어버리고 오늘날에 비해서 만드는데 노력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화살촉 만들고 화살대 만드는 걸 구하고 화살킥 같은 거 구하고 그런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줄에다 매달아서 화살을 쐈던 거야. 그걸 주살이라고 그래. 주살이란 말에 주자도 줄과 관련돼 있고 이게 살은 화살의 살이야 지금. 줄이 매달린 살. 뭐요? 낚시가 오는 데 있죠. 이 줄에다가 이렇게 소라 껍데기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쭈꾸미 같은 거 잡는 걸 주낙이라고 한다면 주낙. 주낙의 주자도 줄이야 줄. 근데 얘기가 지금 다른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본의를 들어서 얘기하면 말뚝이 맞는 것처럼 요것도 본의를 따지면 사실은 숟가락이 돼야 돼. 숟가락 붙자가 돼. 이게 주살 말뚝 그런 것처럼 비수 숟가락 그런 뜻이 있는데 오늘날 이걸 비수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걸 비수기라고 하냐면요. 이 글자가 쓰이는 말 가운데 비수라는 말인데 비수라는 말이 이렇게 쓰이는 말이 이 비자를 갖다가 들어서 쓰는 어휘 가운데 가장 쓰임하는 비수야. 요 비자가 들어가서 익히 쓰이는 말 가운데 가장 쓰임하는 게 비수야. 비수에 쓰이는 비자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 비수 비우고 있지만 이 글자 옛날 글자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됐어. 이런 식으로 표현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현돼 있는데 이게 숟가락이 자루 부분이라면 이게 이제 음식 같은 걸 뜨는 부분이고 이게 장식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형태가 호대로면서 상형성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오늘날 비수비자처럼 이렇게 쓰였다고 봐야 돼요. 이게 원래 숟가락을 뜻하는 글자예요. 숟가락. 우리가 요 글자가 숟가락과 관련된 글자라는 걸 알게 해주는 글자가 우리가 숟가락으로 음식 맛을 본단 말이에요. 맛볼상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맛볼상자 이렇게 쓰죠. 맛볼상자 이렇게 쓸 때 요 글자가 오일해상 숭상을 상자로서 음역화를 해서 이게 상이 되고 남은 글자가 요 글자 아니에요? 요 글자가 오늘날 뜻지 그리지만 원래는 맛지자예요. 이것도 맛지자, 맛있을 지자. 그래서 이 뜻이 맛이기 때문에 이게 맛본다는 뜻이 이루어진다며. 맛본다는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 맛지자, 뜻지자의 고문자를 보면 내내야 이렇게 숟가락 형태에다가 이게 그릇 형태예요. 우리가 물건 품자도 네모난 형태가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릇. 이 그릇 하나 형태, 이 그릇에서 음식을 갖다가 숟가락을 떠서 맛을 보는 상황과 관련돼 있어. 이게 숟가락이야, 숟가락. 빗으로 맛을 볼 수가 없잖아. 숟가락으로 맛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후대로 오면서 숟가락을 나타내는 글자가 음이 바뀌어요. 비읍이 순음이고 그 다음에 순음은 입술이잖아요. 입술과 맞닿는 부분이 이요. 치음과 거의 조미지가 비슷하다 보니까 시읒, 지읒 이런 것들하고도 바뀔 수가 있는데
비가 시로 바뀌었어. 시로 바뀌면서 그 시자 뜻을 시자도 옛날 글자를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요걸 놓고 논란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숟가락 형태로 보여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음역할자예요. 음역할자. 지가 시가 된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우리가 뱀사자가 오늘날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뱀이고 이것도 뱀을 피하는 글자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숟가락이고 이것도 숟가락이에요. 요 글자 숟가락 나타나는 요 글자로 바뀐단 말이에요. 음도 바뀌면서 그래서 요거 숟가락 시자가 되고 요 글자는 비수의 뜻을 전용하다시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왜 비수하고 숟가락하고 비수도 또 숟가락 뜻이냐면 한자가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는 문자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가 각골문이고 각골문때가 은나라 시대고 은나라가 청동기 시대가 막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청동 문화가 있는데 청동 수저 같은 거고 청동 비수를 보면은 거의 모양과 크기가 비슷해. 청동의 비수나 숟가락을 보면 모양과 크기가 거의 비슷하니까요. 숟가락을 갖다가 청동으로 만든 숟가락을 갖다가 평평하게 펴가지고 날만 세워오면 비수로 바뀔 수 있어. 숟가락이 음식 먹는 데 쓰자니 옛날 사람들 비수가 암기란 말이에요. 몰래 사람을 해치고 그럴 때 쓰는 글자인데 옛날 생선 뱃속에다가 숟가락이 식기처럼 생선 뱃속에다 이렇게 집어가지고 쓰먹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의 비슷한 크기 때문에 뭐 그것과 직접 밀접하게 연결시켜서 얘기는 좀 곤란하지만은 그래서 서로 관련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러는데요. 워낙 비수의 뜻으로 이 글자가 쓰다 보니까 비수비후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원래는 숟가락을 뜻한 글자라는 걸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요 글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 주면서 음의 역할하는 글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숟가락 시자 신경을 쓰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날비자예요. 제가 쓰는 필수인 지금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필수 공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어. 뭐 옛날에 한자 처음 저도 누구한테 배울 거 아니야? 중학교 한문 선생님, 고등학교 한문 선생님 그 뭐 그렇게 가르치신 선생님들이 필수에 신경 안 써줘서 그랬는지 배울 때 상황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저는 쓰고 있는데 달리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내려오는 것부터. 이렇게요? 이렇게요? 네, 저기 그러니까 위에 거 먼저 쓰시고요. 밑에 일자 그거부터.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넷. 일자부터 일자. 일자? 네. 이렇게? 네, 그게 앞으로 가요 앞으로. 왼쪽으로. 뭐 왼쪽으로? 네. 아니 그 지금 아니 일자 쓰. 이것부터 쓰는 거 맞아. 이것부터 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쓰니까. 예. 정확하게 필수는 조금 전에 진호 선생님이 말씀한 게 필수는 맞아요. 사전에 보면 그렇게 뭐가요? 어떻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아래 짝대기 끊고 요거? 예, 그걸 끊고 그 다음에 왼쪽에 삐침. 삐침 왼쪽 아니 그 말고 왼쪽에 여기요? 아니 왼쪽으로 가라니까요. 왼쪽으로 가시라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니 오른쪽에 왼쪽으로 가시라니까 왼쪽으로. 왼쪽? 예, 고기 고기 위에 삐침부터 하고 밑으로 끊고 이렇게 계속 써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따 쉬는 시간에 가르쳐. 지금 제가 바로 적어드릴게요. 네. 잘 쓰시더만. 예를 들어 이거 먼저 쓰시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썼어. 여기서 이거. 이렇게 네, 맞아요.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네. 왜냐면 아니 나는 지금 위에 이건 먼저 써놓고 나서 왼쪽을 먼저 쓰라고 했으면은 근데 이거 없이 여기서부터 왼쪽 쓰라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왼쪽부터 쓰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이걸 해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내리고. 긋고 이제 또 거야. 거기서 밑으로 삐침 그게 맞아요. 밑으로 쓰고 이렇게 그렇게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전에. 왜냐면은 이게 균형 잡기 위한 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쓰기가 엄청 어려워. 아니, 필수의 기준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쓰라 왼쪽에서도 오른쪽으로 쓰라는데 이렇게 놓고는 이렇게 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야. 하여튼 그렇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정답은 거예요. 필수라는 게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선생님 그렇게 있지만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쓰는 상황도요. 이렇게 쓰는 상황도 뭐 통용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모르겠어요. 자, 요 글자가 날비라는 글자인데 옛날 글자를 보면은요. 옛날 사람들이 글자를 세워서 썼단 말이야.
새가 날아다닐 때 이런 식으로 날아다니지 이런 식으로 나가지 하늘 꼭대기로 날아가지는 않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나가지 저 바람이 기운을 타고 이렇게. 근데 이제 글자를 세우다 보니까 이것도 세워서 표현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새의 몸체 중심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대가리 부분이요. 머리 짐승들은 대가리라고 머리라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대가리라고 해야 돼. 이렇게 대가리 부분이 이렇게. 눈이 여기 있는 셈이죠. 이제 고문자는 눈이 없지만 눈을 갖다 표현한다고 하면 여기 눈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고문자는 눈이 없는 상황이고 목털이요. 여기 목털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양쪽 날개와 관련된 날개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날개 깃털 같은 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고문자가 거의 오늘날 글자가 매치가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 고문자에서 대가리에서 목으로 이어진 선은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목털은 이렇게 표현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왼쪽 날개의 깃털과 관련된 왼쪽 날개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거기에 깃털과 관련된 부분이 요쪽하고 연결되네 이렇게 깃털과 관련. 그 다음에 이 몸체 중심선이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몸체 중심선이 따로 이렇게 별도. 근데 이 깃털이 이렇게 이 깃털. 그래서 매체에 보면 제가 뭐 굳이요 서로 관련지어서 매치를 안 시켜도 우리 선생님들이 그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된 글자라고 설명해서 이렇게 매치시키면 어려울 것이 없어요. 자, 새가 나는 모양을 갖다 표현한 거지. 자, 날빛자인데요. 이 날빛자야 뭐 날번자 이런 글자들이요. 이런 글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알아둬야 될 글자인데 그다지 쓰임이 빈도가 있는 글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글자 설명하려면 철의 번자가 음역하면서 날빛자에서 날번자가 됐다 이런 설명을 하려면은 알아두고 시작해야 되고 이것 자체가 또 쓰임 많잖아요. 비행기 할 때 쓰인 글자니까요. 비행하다, 유언비어 뭐 이럴 때 쓰이는 빛자니까요. 그래서 날빛자도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 글자로 넘어가는데 안일빛자가 좀 설명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일단 끊어볼까요 그러면? 네.